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학과 중용 그러면요, 사실 사서라 그러죠. 사실 대학과 중용이 본래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기라는 문헌 속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기의 여러 편 중에서 대학편과 중용편이 있었죠. 대학과 중용이 따로 단독 저작으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당나라 때부터 이제 특별히 대학과 중용을 따로따로 보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대학과 중용이 이 사서, 논어와 맹자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 책으로 존중받기 시작한 것은 송나라 때부터입니다. 송나라 누구 때부터냐? 정명도 정의천요. 정호와 정의.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제 북송시대 유학자고요. 남송 시기의 주자. 그리고 보통 주자라고 이제 높여서 호칭하는 거죠. 아들 자자는 선생 이런 뜻이니까요. 주희라는 학자가 이 둘이죠. 그러니까 정호, 정의라는 이 두 정자. 그 중에서 이제 정의 중심입니다. 아들인 정의, 보통 이천 선생이라 그러고 정호는 형으로 명도 선생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이천, 이천 선생, 이 정의와 주희라는 학자가 사실은 이 사서의 체계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유학이라고 하는 건 오경 중심이에요. 오경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시경, 서경, 역경, 그리고 춘추, 예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 오경, 예기 중에서 일부의 편에 지나지 않던 대학편과 중용편이 하나의 책으로 독립돼서 논어와 맹자, 논어와 맹자는 직접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거고 맹자의 말씀을 기록한 게 각각 논어와 맹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성인이 직접 말했다 그러면 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풀이한 게 이제 전이 되는 건데, 경과 동일한, 논어와 맹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 게 송나라 때부터입니다. 송학이라고 하는 게 송나라의 학문, 그래서 송학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이 아까 얘기한 정의와 주자의 학문이 정통이라고 해서 정주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남성의 주자가 집대성했다고 해서 주자학이라고도 하고요. 그 이전에 훈구학이나 뭐 이런 것과 비교를 해서 이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물의 이치와 도리를 따지는 학문이다 해서 이학이라고도 하고요. 그 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성리학이다. 인간의 심성과 의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해서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뭐 조선조 500년의 유학 그러면은 다 성리학입니다. 주자학이고요. 그러니까 뭐 본래의 공맹유학, 물론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조선조 500년의 유학은 성리학이에요. 인간 심성과 의리에 관한 학문인데요. 흔히 뭐 실학을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할 때 성리학을 공리공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 심성의 문제와 의리 하면은 심성은 내면을 추구하는 학문이죠. 자기 자신을 연구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학문이 심성학이고요. 의리는 사물 속에서, 객관적인 일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가, 옳은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만약에 그게 공리공담이라면 실학은 무슨 학문이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요. 그리고 실학의 집대성자라고 할 수 있는 정약용 같은 학자들은 당연히 심성 의리에 관한 토대를 가지고 실학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도식화시켜서 성리학자들은 뭐 공리공담했고 실학자들은 실용주의 학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입시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 사지선다형 문항으로는 적절한지 몰라도 성리학이 무엇이고 실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뭐 강의를 하다 보면 결국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알아서 소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대학과 중용이 사실 그 논어와 맹자와 동등한 지위로 올라간 게 송나라 때부터고, 결국 그 송학의 기본 교과서가 대학, 중용, 논어, 맹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앞에 있는 시경이나 서경, 그리고 역경, 그리고 춘추 얘기도 당나라 때까지는 이게 오경이란 말이에요. 오경 중심의 유학인데, 이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사실 송학의 정신을 잘 드러내주는 것은 그러니까 한 당의 훈고학을 중심으로 하자면 이 오경이고, 송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풍의 중심이라고 하면 결국 이 오경보다는 얘기의 그 한편에 지나지 않았던 대학과 중용, 그리고 논어, 맹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체제에 따라서 지금 이제 대학도 읽고 중용도 읽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을 이 대학과 중용이라는 책은 그냥 얘기에 들어가 있던 대학과 중용과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읽는 책의 제목도 사실은 대학 장부대전 그렇게 돼 있죠. 우선 이제 책 제목이 정식 명칭이 대학 장부대전입니다. 당연히 대학 장부대전이 아닌 다른 대학도 무수히 많아요. 그 중에서 대학 장부대전을 읽는데, 이것은 이제 대학 장부를 저술로 남긴 주자의 저술에다가 다시 주석을 붙인 게 대전이에요. 그래서 명나라 때 호광이라는 학자가 편찬한 대학 장부대전을 읽는데, 우리가 보통 이 대전본이라고 하면 명나라 때 영락대전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그 대전본 책이라고 하면 논어나 맹자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논어 집주대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전은 같은 뜻인데 이 대학이나 중용은 장구대전이고, 이런 논어와 맹자는 집주대전이잖아요. 이때 집주라고 하는 것은 주석을 모았다는 뜻입니다. 주석을 언제 주석을 모았느냐 하면, 물론 이제 한나라 당나라 때의 주석도 있지만 실제로 주자가 이 논어 집주를 저술하면서 중시한 주석은 윤돈이라든지 뭐 범조우라든지 뭐 추지환이라든지 등등 송나라 시대의 학자들의 주석을 모아서 논어 집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논어 집주는 그럼 장구가 아니냐? 당연히 장구입니다. 논어도 장구고 맹자도 장구예요. 이건 장과 구로 나누었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어떤 문장이든 어떤 문헌이든 다 장과 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 하필 대학과 중용은 장구라 그러고 논어나 맹자는 그냥 집주라고 하는가? 그거는 대학과 중용에는 집주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어나 맹자에는 이를테면 윤돈이라든지 범조우라든지 뭐 추지환이라든지 뭐 여의철이라든지 등등 송나라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윤시왈, 범시왈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서 한 권의 책을 엮은 것이고요. 대학 장구와 중용 장구에는 한두 군데 나오긴 하지만 집주의 성격이 아니라 주자가 직접 스스로 장구와 구를 나누고 고본 대학, 고본 중용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강조해서 장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일단 우리가 무슨 책을 읽는가는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 보통 책 내용만 알면 되지,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뭐가 중요한 것인가 간과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읽는 책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대단히 중요해요. 누가 만들었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그 책을 만든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 책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과 중용을 강의하면 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중용과 대학을 강의하겠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대학과 중용을 번역하신다면 또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든 사람의 생각이 이 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알아내려면 서지적인 정보나 문헌적인 정보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우연히 나오게 된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에 나온 이 대전본
책이 이런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수많은 우여곡절이 개재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를테면 중국의 대전본 이 대학 장구 대전이나 중영 장구 대전은 이 토가 다 끊어져 있어요. 토가 끊어진 게 아니라 이 구두가 다 동그라미로 이렇게 찍혀져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는 그런 구두가 전혀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는 금속 활자본이고요. 저쪽 중국에서 만든 거는 목판호 활자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판호 하나 3개 넣으면 그만이지만 금속 활자는 그런 약물을 따로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고 이렇게 미리한 글자체로 중국본 보시면 압니다만 글자가 굉장히 밉습니다. 이를테면 뭐 그건 미적 감각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금속 활자본처럼 이렇게 미리 하질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겹쳐서 이 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서지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무슨 문헌 정보나 이런 쪽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또 다른 그와 관련된 다른 지식은 또 다른 전문 지식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거예요. 일단 이제 그렇게 되었고요. 우리가 읽는 책은 이제 그렇고 송나라 때부터 표장돼서 이를테면 이제 정명도 정의천에 의해서 표장된 그런 대학과 중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나라 때부터도 뭐 한류 같은 문장가이자 유학자에 의해서 대학이나 중용이 단독으로 읽혔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또 이제 그 정명도 정의천과 동시대의 그 사마광 같은 자치통감을 남긴 사마광 같은 경우도 대학광이라는 책을 남겼으니까 대학을 따로 봤다. 그리고 또 다른 뭐 학자들의 그 대학을 따로 또 중용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일단 범중엄 같은 경우에 그 장제라는 학자가 장제는 이제 그 이른바 이 정명도 정의천과 같은 시대 북송 시대의 기철학자거든요. 기철학자인데 장제가 범중엄을 찾아가서 범중엄이 과연 인물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당시에 뭐 손태산이니 호한정이니 뭐 석견이 뭐 이런 그런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뭐 장제니 뭐 이런 신진학자들이 범중엄과 관계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이제 확실했던 사람인데 장제가 범중엄을 찾아가서 본래는 이 장제는 무인이 되는데 뜻이 있었어요. 찾아갔더니 범중엄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중용을 읽으라 그래서 중용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록으로 봐서 범중엄이 훨씬 앞서서 중용을 따로 읽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범중엄이 그렇게 중용을 따로 이렇게 줄 정도가 되면 이미 당시에 중용을 따로 읽은 게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볼 때도 처음으로 표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책이 나눠져서 편이 따로따로 나눠져서 읽혔느냐 보다도 그 철학사적 맥락으로 볼 때는 정의천이 표장했다. 정의천과 주자가 결국 대학과 중용을 따로 분리를 시켜서 논어와 맹자와 대등한 지위로 높였다고 하는 게 철학사적 맥락에서는 맞습니다. 그 이전에 그렇게 비록 나누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이 논어나 맹자의 지위만큼 높아졌던 것은 정의천과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용도 그렇고 여러 좀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중용은 그래도 얘기 편 중에서 여러 편 중에서 중용은 한나라 때부터 이른바 이제 정강성 정현에 의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경전 주석사 이렇게 따질 때 그 두 명을 꼽아라 경전 주석사의 길이 빛나는 두 사람을 꼽아라 할 때 한 사람은 정현이고 한 사람은 주이에요. 정현은 이제 후한 때의 학자죠. 그러니까 뭐 삼국지에도 정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정현은 사실은 주석가이긴 한데
유학자로도 꼽기도 하는데 사실 사상가로는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유학자로도 잘 안 꼽아요. 주석가로 주로 잘 꼽습니다. 정년은요. 정년의 사상 뭐 이런 논문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 좀 다릅니다. 주인은 주석가이면서 동시에 사상가예요.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상 이쪽에 이제 비중을 이제 철학이라는 용어를 쓰죠.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는 철학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요. 일본은 철학하면 그냥 서양 철학을 철학이라 그러고 동양 쪽은 일종의 그 사상으로 보고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거의 다 그런 경향인데 어쨌든 이 주인은 뛰어난 주석가이면서 동시에 사상가고 그 주위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 중세사상입니다. 중세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양 사회에서 중세를 건립한 인물이 주이예요. 중세를 설계한 사람이 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설계를 해놓은 걸 보고 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건 쉽지만 그걸 이 백지 상태에서 이 설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걸 밝혀내기는 쉽지만 건물을 만들기는 쉽지 않죠. 그런 이제 중세라고 하는 그 스트럭처를 만들어낸 게 이제 주의입니다. 그런 주석가이자 사상가이면서 주석으로서도 아주 뛰어난 학자이면서 동시에 사상가인 아주 드문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정년은 이제 사실상 주석으로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지만 사상가, 유학자로서는 비중이 떨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년의 주석부터 시작해서 중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주석이 있었다. 그리고 중용의 저자에 대해서도요, 대체로 이제 자사가 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확정적인 그 논의는 하기가 어렵지만 자사가 전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정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사가 저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볼 이 대학은 누가 지었는지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한나라 때, 당나라 때까지도 거의 없습니다. 그 논의가. 그러니까 얘기 중에서 이제 중용은 자사가 지었고, 이를테면 삼년문평 같은 경우는 뭐 순자가 저술을 했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또 이제 원령평 같은 경우는 뭐 여부리가 저술한 것이다. 뭐 악계평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뭐 하간 헌왕의 여러 문도들이 저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로 그 편을 저술한 사람이 누군지 완전한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한나라의 주석을 뒤져보면 나오는데 대학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 주자는 대학을 이 공자가 말한 것을 공자왈 이렇게 된 것을 정자가 전한 것이다. 전수를 한 것이다. 실제로 이제 정자가 공자에게 들은 것을 정자가 이야기하고 정자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이전의 주석을 참고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이제 다만 그렇게 한 의도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른바 논어맹자는 논어는 공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공자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맹자는 맹자의 말씀이고, 그다음 중용은 이제 자사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정 아무것도 없다 이거. 근데 정작 중요한 이 주자학자들이 파악하는 도통 구조 속에서 그 도통은 뭐냐면 도의 전수예요. 도의 전수 과정입니다. 통은 이 실말이란 말이에요. 도가 어떤 식으로 이어졌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공자의 제자 중에 누구냐? 정자다. 이게. 정자가 그 도통을 전수받았고 정자가 다시 맹자에게 전해졌고 자사에게 전해졌고 자사가 맹자에게 전해졌다. 이런 식의 구조 이야기를 하는 게 누굽니까? 당나라 때 이 한유예요. 한유가 원도라는 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송나라 유학자들도 그 도통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자사는 중용이 있고 맹자는 당연히 맹자가 전해주고 공자는 논어가 전해주는데 정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자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타산 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청나라 때의 고정학자들 중에서 뭐 정당강 같은 학자들은 이거 다 대학과 중령이 다 자사가 지은 것이다. 대학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작대학이 경지하고 대학을 지어서 경으로 삼고 그것을 시줄로 삼고 작중용 그리고 중용을 지어서 그것을 날줄로 삼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과 중용이 모두 자사가 지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대학은 누가 지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그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의 근거가 완벽하지 않은 거죠. 완벽하지 않으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까지 알면 그게 완벽하게 아는 거죠.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고 해서 억척으로 막 꽤 맞추는 건 절대 완벽한 게 아니죠. 그런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판단은 뭐 여러분들 몫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바닥까지 견해를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당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오랜 논쟁이거든요. 이야기가. 대학을 읽는 사람이 우리가 책 읽을 때 누가 지었는지 최소한 알고 맹자에도 보면 도끼서 송기시오되 말이죠. 그 사람이 쓴 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송기서, 송기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시를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송이 찬송의 뜻으로 쓰였죠. 근데 암송하는 거나 찬송하는 게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시를 쓴 사람을 찬송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걸 왜 외우겠습니까? 기분 나쁜 시를 외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송이나 이 송이는 같아요. 이러니까 그러면서 부지기인이 가오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막상 누군지를 굳이 알지 못한다면 가오와 되겠는가 이랬죠. 당연히 누가 지었을 것인가 하는 걸 의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누가 지었다 이게 다 나오죠. 근데 고전은 이야기가 좀 달라요. 논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요. 맹자가 맹자 자신이 직접 한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기록한 건지 아직 공동으로 한 건지 그 불분명하고요. 공자는 전해지는 얘기로 봐서 아무리 봐도 공자는 논어를 읽어본 적이 없고요. 공자가 죽은 다음에 공자 사후에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도 꼭 그 제자들 공자 제자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고 그거는 들은 제자들마다 다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냥 논어는 그냥 기록이 아니고 머릿속에 기록되었던 기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기억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죠. 때로는 해석이 막 들어가 있고요.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막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한 나라의 정권이 들어서고 이러면 한 나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다. 그러니까 진나라는 텍스트가 문제가 되니까 텍스트와 적대시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했고요. 방법은 두 가지 아닙니까? 텍스트가 있다 그럴 때 텍스트를 못 읽게 하면 편해지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실패로 그냥 돌아갔죠. 15년 만에 망했으니까요. 한나라는 텍스트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인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향이나 유엄 등의 그런 사람들이 다 끌어 모아놓고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 흔적도 있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조작이 어렵죠. 정보가 이제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요즘은 공부하기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다산의 견해는 어떤가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민족문화 추진위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여유당 전서가 다 입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그건 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공부를 하는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책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산의 그 수많은 저술 400만 자에 달하는 그 저술이 다 그 10배 정도 되는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해남윤씨 집안의 지원, 뭐 이거 쓰면 안 되고, 뭐 회제 이원적도 손씨 집안의 지원, 뭐 이거 율곡도 그렇죠. 외가 쪽의 지원. 중국 학자는 방희진이 뭐 이런 학자들 전부 뒤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돈 줘봤자 쓸 땐 거기 있거든요. 그 이외에 돈 주면 오히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혹시 또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지금 옛날에는 골치 아팠죠. 뭐 부산서 서울 올라오고 부산대학교 있는 자료 보려면 서울서 부산 내려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의도에서 뭐 몇 글자 쳤더니만 그냥 막 바로 대학 공이 뜨고 대학 강의 뜨고 뭐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편해. 하여튼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용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대학이라는 책이 여러 가지 이제 오래된 논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 대학이 그냥 대학이냐, 이 대학이냐, 대학으로 읽어야 될 대학이냐, 아니면 태학이냐, 태학이냐 이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죠. 이 대학 하면은 이건 학문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소학이냐 대학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태학이라 그러면 이건 학궁의 이랍니다 말이에요. 대학이라고 하면은 소학에 상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태학이라고 그러면 향학에 상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향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학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도의 학교를 태학이라 그러고 향학은 지방에 있는 학교는 이를테면 상인이, 선이, 뭐 교니 뭐 이런 명칭들이 지방의 학교예요. 그러니까 향학과 상대해서 말한 태학이냐 아니면 소학, 소자지학 이런 의미와 상대되는 대학이냐 이런 이제 논쟁이 계속 있는데 이 논쟁도 왜 나왔냐면 바로 정명도, 정의천 그리고 주자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 태학이었어요. 그냥 정연의 주석에서 그냥 태학이에요. 태학이지 대학은 없어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분석해보면 태학이 맞아요. 그냥 왜냐하면 이 대학 지도는 제명명백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학 지도라는 얘기 뭐 여러 편에 나옵니다. 태학 지도라고. 그때 태학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상서학교 따위, 상서교 따위의 향학과 상대되는 명칭으로 그냥 써요. 그러니까 대학은 태학이 본래 맞아요. 맞는데 이제 문제는 대학이라고 호칭하면서 어떤 의미가 담기게 되었냐면 이 대학은 대인군자지학이고요. 대인, 곧 군자, 대인이나 군자는 같습니다. 구분하면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같은 거고요. 대인이라고 호칭하는 경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위가 높은 경우 대인이고요. 위대자, 지위가 높은 경우를 대인이라고 하고 또 덕대자, 덕이 훌륭한 사람, 덕이 큰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체대자, 몸집이 큰 사람도 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대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대인이다. 엄부, 친부를 대인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때 대인군자지학은 소자지학, 그 소학을 소자지학, 뭐 소자들의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게 쇠소응대지학이죠. 쇠는 물 뿌릴 쇠자, 물 뿌리고 소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응대하는 방법, 어른 앞에서 쇠소응대지학, 그러니까 쇠소응대 진퇴지절 해서 절목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인지학은 대절을 배우는 거고 소인지학은 소절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소학은 어린아이의 학문이고 대인은 어른의 학문이다, 성인의 학문이다, 뭐 이런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송나라 이전에는 태학이었고 송나라 때부터 대인군자지학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나라, 당나라 때는 대인군자는 지식인이 추구할 길이 아닙니다. 이상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한나라, 당나라의 그 철학 사상의 인간관은 대인군자는 그냥 타고나는 거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송나라 때부터 성인이 배워서 되는 거다. 이렇게 성가학의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내가 곧 대인군자의 길을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실천적 의미가 송나라 때부터 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당의 유학자들에게 물어보면은 대인군자는 타고나면서부터 대인군자가 되는 거고, 아닌 사람은 그냥 수양론이 없어요. 그렇다면 한나라의 그 기본 이념을 구축한 사람은 동중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동중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무상덕이라, 백성들에게는 상덕이 없다. 일정한 도덕성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덕은 항과 상이 같아요. 그리고 덕은 심과 같습니다. 맹자의 이야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항심. 항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뭘 그러면 그런 걸로 여기냐. 덕우 왕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왕화는 왕의 교화입니다. 왕의 교화에 의지해서 자신의 덕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당 시대의 유학자들이 바라보는 일반인들에 대한 고찰, 이걸 이제 추적을 해보면 한당 시대의 일반 백성들은 수양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수양을 해봤자 자신의 덕을 이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덕이 없는데 어떻게 덕을 닦겠어요? 근데 그게 송나라에 들어오면서 바뀐 거예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학이 그냥 퇴학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 학교 명칭을 지닌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둘 다를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살면서 대학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대인군자 지학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반성하게 하고,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의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때 호전이라고 하는 건 나의 수양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걸 참고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 어떤 게 더 맞느냐예요. 그건 선택의 문제니까 이제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논쟁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제 대학을 읽는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이제 제가 대학을 읽을 때는 그냥 나와 있는 순서대로 독대학부터 읽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학이라는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누구의 방법이냐면 이제 주자가 아주 뛰어난 독서가죠. 사실은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이거 자꾸 따지는 것보다 그냥 책 읽는 게 제일 낫거든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백날 그거 찾아봤자 공부하는 이만 못한 겁니다.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상대가 워낙 이제 이렇게 고전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막막한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고수의 지도를 한번 받아보려면 주의가 권장하는 대학을 읽는 방법, 이걸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문을 읽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읽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한번 거꾸로 서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대학 본문 읽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독대학법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대학법은 주자가 뭐 따로 대학을 읽는 방법에서 따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자가 평소에 자기 선생이 이야기할 때 이 대학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가 이야기한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가 그걸 모아놓은 게 독대학법이에요. 그래서 독대학법 있고 독중용법, 독음행법, 그러니까 논어맹자 읽는 법도 따로 있습니다. 따로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말투가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백화문입니다. 요즘 현대 중국의 백화문과는 다르죠. 송나라, 명나라, 원나라, 청나라 백화문이 다 조금씩 다른데 그런 문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내용의 깊이보다는 그 표현이 현란해서 알아먹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어떤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용어를 구사할 때 그게 이해하기가 제일 어렵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설사 그 대상이 초등학생들 그룹이라 하더라도 그 초등학생들끼리 하는 용어를 이해하는 게 어떤 경우는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대칭적인 그런 언어 구조가 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다양한 표현이 쓰면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독재화법 먼저 읽어서 야, 대학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래서 예, 그 초반에 대학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학문기관인 대학교에서 어떤 학문을 처음 접한 게 그 학문과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누구를 좀 줄이려고 이걸 오히려 마지막에 읽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서문도 사실 그렇습니다. 서문도 보면은 본문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이 서문의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본문 읽고 읽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문을 뒤에 읽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기 때문에 서문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문을 읽으면서 이 대학의 그 개괄적인 설명을 어느 정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서 동시에 세부적인 것도 뭐 같이 보셔야 되겠죠.